너무 늦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 이번 주는 네 번째로 제가 소환할 대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건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지금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6곡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플랫폼 사업 모델을 우리가 이제 소환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좀 이제 실감이 드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이후 시대를 데이터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경제학 책에서요, 3대 생산 요소라는 말을 씁니다. 생산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 이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학 책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런데 데이터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원료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없는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중에 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헤매고 앉아있죠. 근데 그 수익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원료로서 데이터라는 게 새로운 게 이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혁명, 데이터 경제의 도래를 얘기를 하는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혁명을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의 개념에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사람을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를 확보해 갔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원료로 삼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빌리티라는 말은 뭡니까? 이동성,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 생활을 보게 되면은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생활이죠. 하나는 어떤 자리에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고 또 다른 시간은 우리가 계속 이동하는 시간이 있죠. 자, 고정된 장소에서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대부분은 앉아서 컴퓨터로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동하는 동안에는 얼마 전까지는 연결이 안 됐었어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나온 지가 한 2007년경에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뭐였었죠? 이동 전화기를 샀었죠. 영어로는 코드리스 폰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무선 전화기 가지고는 연결은 안 됐었죠. 전화 걸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인데도 거기서 인터넷을 쓰거나 앱을 쓸 수는 없었잖아요. 이동 전화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동 전화기로 늘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처음에 유선 전화기만 쓰다가 무선 전화기 나와서 굉장히 우리 편리해졌죠. 이동하면서도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이동하는 동안에 많이 이용하는 이동 전화기를 데이터를 좀 여기서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구동도 시키고 그래서 늘상 연결시키게 좀 하자. 한 게 바로 뭡니까? 폰을 스마트화 시키는 거예요. 전화기를요.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모빌리티를 스마트화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 이 이동 기기들에서 인터넷도 쓰게 하고 앱도 쓰게 하고 세상과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게 가능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스마트폰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이동 전화기까지는 뭐였었습니까? 전화기였어요. 전화 거는 전화기였었다고요. 근데 스마트폰을 요즘 전화 거는 기능으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죠. 전통적인 전화 거는 기능은 아주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뭡니까? 데이터를 구동시키고 또 데이터를 또 그러면서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앉아있고요. 끊임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구동시키는 도구로서 제조업 제품이 위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조업 제품이 매력적이 되려면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구동시키는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이 돼야지만 매력적인 제조업 제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이동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를 스마트화 시키자. 이게 이제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쨌든 부르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전화기처럼 스마트폰처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운전하면서 앱 할 수 없고 운전하면서 인터넷 할 수 없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가야 돼요.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자동차 사업에서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자율주행차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한 패키지로 묶여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가, 기후 문제가 가다 보니까 친환경 차가 거기에 좀 이제 덧붙여질 것 뿐입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변화가요, 지금 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것은 내연기관에 기초한 완성차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완성차를 만드는 세계 빅 메이저들이 다 이제 전통적인 완성차 사업 안 하겠다 그래요. 접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차량 공유 서비스는요, 전통적인 사고로 생각하면은 일종의 렌틀카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차 빌려주고 가는 거죠. 렌틀카 사업은 돈 많이 못 버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완성차 판매보다 훨씬 더 돈을 못 버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렌틀카 사업이 아닙니다. 타다처럼 렌틀카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차량 공유 서비스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쓰려면은 자율주행차가 돼야 된다는 거 쉽게 이해되시죠?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인공지능 기술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 5G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운전할 때는 자기가 순간 제어도 할 수 있지만은 자동차가 스스로가 자기가 제어하고 그러려면은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4G하고 5G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방송국에서 있는 손석희 앵커가 현장에 있는 기자를, 김아무개 기자를 불렀어요. 이걸 연결하려고요.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연결 안 되죠. 끊김 현상이 있죠. 잠시 후에 이렇게 말이 이어지죠. 예를 들어 통신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예요. 5G는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얘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G 기술이 자율주행차는 필수적인 거예요. 순간 제어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G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한 패키지로 돌아가는 게 잠시 후에 삼성전자의 사업을 제가 소개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관련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구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인공지능 기술에서 지금 선두자가 구글인데,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었어요? 빅데이터 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매력적인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의미가 이제 와닿을 겁니다. 자, 차량 공유 서비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많은 대부분 국민들이 집집마다 차 한두 대씩 갖고 계시는데 그 차량을 그 가족들만 쓰지요. 그럼 그 가족들만 쓰게 되면은 그 차에서 인터넷도 하고 앱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의 데이터만 남는 거잖아요. 흔적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한 자동차를 공유 서비스로 하게 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수백 배, 수천 배가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목적은 아까 앞에서 우버 소개했듯이 우버도 플랫폼 사업 모델입니다. 데이터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플랫폼 사업 모델의 기본적인 것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원료로서 데이터를 주목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데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잠깐 좀 빗나간 얘기지만은 우버가 2009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난해까지 우버가 한 번도 영업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계속 손실을 보는 기업이에요. 작년에 한때 어떤 얘기 했으냐면 우버가 올해 상장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상장하게 되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GM, 포드, 크라이슬러 세 개의 기업을 합친 것보다 기업 가치가 더 클 거라고 그렇게 막 됐었어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주가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수익성이고요. 수익은 지금 현재 좀 못 내더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으면 기업 가치는 높지요. 우버는 그러면 뭐냐, 현재 돈은 못 벌어요. 네?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높게 평가해 준 거예요? 성장 가능성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럼 성장 가능성의 원천이 뭐냐? 우버가 전 세계에 한 65개 국가에 이렇게 이상하게 진출을 했어요. 가입자들 데이터를 확보한 거예요. 방대한 데이터를요. 그걸 가지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해 준 거예요. 저 데이터 가지고 앞으로 돈 엄청 벌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 플랫폼 사업 모델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빌리티의 스마트화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빅데이터 확보가, 데이터 확보는 플랫폼으로 가능한 것이고, 빅데이터를 확보하려면은 플랫폼이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결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이 조건이 바로 이제 매력적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바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이 자체는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렌틀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라 이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요, 전기차가 나온 것도 있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의 발달로요, 전통적인 완성차 사업이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전통적인 완성차 사업이 해외 자동차 업계에서 시장의 포화가 2025년경에 도달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해 저는 이미 도달한 걸로 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100만 대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진국가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엄청 뒷받침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지가 필요할 때 차를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둘째, 비용이 훨씬 적어요. 자동차 소유해가지고 살 때 가격이든 유지 비용이든 세금 내고 이런 거 포함보다 훨씬 싸요. 셋째, 대도시는 자동차 주차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를 볼 때 젊은 사람들 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대도시의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자,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핵심 제조업체예요. 근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완성차만이 아니라 부품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중소기업들 엄청 많은 데가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요. 자동차 껍데기만 철판인 거고 안에는 전부 다 전자 장치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차는 요새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냥 웃자고 하는 개나 소나 다 만든다 그래요. 예를 들면 과거의 자동차는 엔진, 내연기관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자동차 만드는데 이제 내연기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배터리만 뒷받침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전기차로 바뀌고 더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사업 재편에 드는 겁니다. 반면에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뒤쳐져 있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얼마 전에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 변화를 지금 읽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늦게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에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사실상 이제 은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세운 표방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를 지향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중요성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가요. 이재용 부회장이요. 실질적인 어쨌든 간에 총수환이에요. 작년 8월 달에 여러분 기억나시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미래 신사업으로 4가지를 발표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2010년에 5개 신사업을 발표했었어요. 2010년이고 작년이 2018년이니까 8년 만에 다시 발표한 건데 재정립한다고는 표현을 썼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한 거 다 폐기하고 새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별로 성과가 안 나온 거죠. 4개를 뭘 했냐면 첫 번째 AI 인공지능, 두 번째 5G, 세 번째 전장, 네 번째 바이오. 제가 볼 때 바이오 별로 의미 없고요. 이 3가지가 이겁니다. 이거 다 같은 거예요. AI하고 5G하고 전장 중에서 제일 먼저 뛰어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전장입니다. 전장. 전장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이거 참 우리나라는 이 표현을 이게 뭐냐면요. 전자장치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장치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텐데 전자라니까 이게 무슨 뭐 탱크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전장 사업에 제일 먼저 뛰어들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뛰어들었습니까? 허만 카돈이라고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피커라든가 앰프 좋은 거 갖고 싶어 하죠. 스피커 중에 JBL이라고 있습니다. 앰프도 허만 카돈 제품 굉장히 선호되는 제품이에요. 이 회사를 10억 달러 이상 주고 이걸 매입을 했었어요. 자동차가 전기차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 알고서는 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로 뛰어드는 거예요. 5G 통신이야 원래 하던 업체니까 통신업체니까 삼성전자예요. 자, 그다음에 AI를 뛰어들었어요.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 뛰어들면서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 뭐였었죠? 삼성전자에 빅스비라고 있었죠. 빅스비. 네? 삼성전자가 내놓은. 근데 빅스비 잘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별로 요새 안 쓰니까 그렇죠. 왜 안 씁니까? 구글의 어시스턴트라든가 애플의 시리라든가 이런 게 더 매력적이니까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빅스비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얼마 투자한 건지 아세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유명한 비브랩스라고요. 그 기업을 엄청난 돈 주고 인수해서 그나마 그것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쓰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 안 쓰여지고 있냐?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혈안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요. 해외 나가면서 AI 기술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가장 지금 핵심 저걸로 하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분야에 뛰어든다 그러니까는 하나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반응이 나왔냐면은 너무 늦었다. 그런데 저는 늦은 건 괜찮다. 우리나라 기업들 늦게 출발해도 굉장히 빨리 쫓아가는 능력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간 건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격하는 방식이 너무 저는 후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 때 제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애플하고 저는 경쟁자가 됐잖아요. 근데 애플이 앱 생태계를 아까 구축했다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걸 보고서는 자기들도 앱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추적에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별로 좀 만족스러운 성과가 안 나왔죠. 근데 애플의 아이폰을 보면서 자신들도 쉽게 쫓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초기에 우리나라 인기 어플 개발자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인기 어플 개발자들을 한 40몇 명을 채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채용을 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그 인기 어플 개발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어플 개발에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은 그 40몇 명이 개발해봤자 그 몇 개나 앱을 만들어내겠어요. 근데 애플은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기업 바깥에 있는 지구상에 70억 명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했어요. 그러면 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40몇 명하고 수십억 명이 쏟아내는 저거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있고 안드로이드 앱을 그냥 이렇게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AI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왜 그러냐면요. 자, AI를 초창기에 쫓아가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업체를 인수하는 거 이해해요.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AI가 발달하려면은 앞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빅데이터 확보가 이게 전제 조건이라 했잖아요. AI 기술은 계속해서 지금 진화 중입니다. AI 기술이 안정적으로 거되려면은 빅데이터가 안정적인 공급 틀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려면은 자신이 매력적인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공급돼지고 저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야지만이 데이터가 끊임없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데이터들이요. 그거 가지고 AI 기술을 계속 발달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일 있습니까?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1년 내내 들여다보지 않는데 저것도 1년 내내 들여다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디지털 생태 플랫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이 왜 이렇게 몰락했는지 아세요? 이제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런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전환해 적응에 실패한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홈페이지에 누가 접속합니까? 예? 구글처럼 접속 안 하잖아요. 구글은 우리가 늘상 접속하고 앉아있는데. 그렇죠? 근데 자기가 플랫폼으로 변신 못하면서 AI 기술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이 개발한 AI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 나오게 되면 그 새로운 기술 개발한 업체 또 인수해야 돼요. 이러는 건데.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키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앱 생태계를 구축을 못한 거랑 뭐가 다른 거냐 이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한다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업을 구축을 못하는 거나 플랫폼을 구축 못하는 거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플랫폼 사업의 현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 모빌리티를 스마트화 시키는데 왜 시켰냐? 플랫폼 만들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 데이터 혁명, 데이터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주제에 이제 안으로 좀 약간 들어오는 기분이 들지요. 이제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하나 남았지요. 그게 갖고 있는 의미를 남은 시간에 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